오늘은 게리 겐슬러 이야기, 블랙록 이야기 같이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목이 굉장히 좀 자극적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네. 이게 제가 좀 네.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게리 겐슬러의 행보에 대해서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꽤 많았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 거를 만약에 말한다라고 해도 SEC 유죄 추정 전략 해가지고 이제 월요일 했잖아요. 네. 근데 봐도 어이가 없죠. 이게 증거 하나 없이 SEC가 근데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SEC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왜 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굳이 이렇게 바이낸스를 쥐잡듯이 잡을 필요가 뭐가 있나? 라는 것과 그리고 왜 이렇게 리플과의 소송을 집착하는가에 대한 것들도 사실 네. 게리 겐슬러가 이게 하면서도 아마 현타가 올 거예요, 분명. 뭐냐면 내가 2년 전만 해도 알트코인의 4분의 3은 뭐 증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뭐 알고랜드는 정말 좋은 코인이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한 몇 년, 1, 2년 사이에 의견이 바뀌어가지고 다 증권이다, 소송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마 본인도 사실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서. 네. 오. 최근 들어서. 때문에요? 네? 블랙록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 끼워 맞춰지는구나. 물론 제 뇌피셜이 많이 가미된 거긴 하지만 요런 걸 한번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갖고 왔고 자, 일단은 그 ETF 신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부터 먼저 잠깐 얘기하면 여기 뭐 SEC가 이제 ETF를 반려했다. 네. 그래서 그 어느 거래소랑 하는지가 안 나왔다.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나오고 추가적으로는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당일날 한 반나절 있다가 근데 블랙록이 다시 거기 썼죠. 네, 코인베이스라고 적고 다시 제출했다 하더라고요. 요걸 봤을 때 이게 너무 티나잖아요. 마치 답을 알려준 느낌이에요. 네, 어떤 게 티나냐면 첫 번째로는 만약에 거절할 생각이었으면 2주 만에 답변을 줬을 리가 없어요, SEC가. 네, 애초에 거절할 생각이었으면. 지금까지 계속 거절할 때는 기간을 꽉꽉 채워서 거절했었어요. 꽉꽉 채워서 거절하고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라는 말도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아예 안 하고 그냥 내가 봤을 때는 투자 적응 안 되는 것 같은데? 끝. 이런 정도였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준 적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거절할 생각이면 2주 만에 답변을 줬을 리도 없고 그 다음에 솔직히 블랙록이 코인베이스랑 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네, 그래서 제가 기사도 갖고 왔는데 이게 2022년 8월 5일날 기사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블랙록이랑 코인베이스가 협력을 해서 이제 기간 서비스, 쉽게 말하면 커스터디 서비스 같은 거를 이제 제공을 했던 거예요. 이게 작년 얘기입니다. 그래서 블랙록이랑 코인베이스랑 같이 할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 코인 시장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블랙록도 바보가 아닌데 굳이 코인베이스를 왜 안 적었을까? 한번 그냥 보여주기식 거절하고 그냥 코인베이스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반려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아예 짜고 치고 일부러 한 번 반려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예. 그런 게 아니라면 코인베이스 블랙록이 진짜 바보도 아니고 거기 어쨌든 똑똑한 사람들 모여있는 데서 코인베이스라는 거를 안 적어가지고 반려가 됐다? 그러다 바로 코인베이스 받아 적었다? 이게 제 상식선으로는 말이 안 돼요. 네,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짜고 치는 거다. 승인을 해주긴 해줄 건데 한 번에 승인을 해주면 그동안 내가 거절했던 게 민망하니까 일단 코인베이스 이름 빼고 해봐. 그럼 우리가 그걸 핑계로 거절 한번 때릴 테니까 그런 날 받아 적고 다시 제출해.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조만간 승인해 줄게. 요런 과정인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만약에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서 뺐을 수는 없었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그건 말도 안 된다? 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 특정 거래소랑 협업해가지고 어쨌든 뭐 시세 조작이나 이런 걸 알아낸다고 했을 텐데 그러면 이게 거래소 이름을 안 적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SEC가 이제 현물 ETF를 승인시켜 주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여주기 식으로. 네, 한 번 더 거절해서 거절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승인을 시켜주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게리 겐슬러랑 블랙록이랑
약간 짜고 현물 ETF를 승인시켜 주려고 하는가 보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때 네. 제가 이제 이걸 딱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네. 아니 이 현물 ETF를 마치 승인시켜 주려고 과거에서부터 준비한 것 마냥 지금 행동한단 말이죠. 네, 해서 제 생각에는 요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것 같아요. 현물 ETF를 승인시켜 주려는 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현물 ETF를 승인한다고 해서 네. 과연 어떤 점이 좋고 누구한테 유리한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현물 ETF가 만약에 승인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물 네. ETF가 크게 성공했어요. 크게 성공한다는 얘기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현물 ETF를 사고 팔고를 하는 그리고 거래소보다 오히려 네. 현물 ETF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그러니까 현물 ETF를 사가지고 네.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요런 거를 많이 가져간 요게 어쨌든 성공이라고 보는 건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성공한다라고 하면 이득 보는 집단이 3개의 집단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3개요? 네. 첫 번째로는 미국이 이득을 봐요. 네, 미국은 주도를 잡아가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블록체인의 주도권을 잡아가기 좀 늦었어요. 네, 이미 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법률이나 이런 게 좀 이제 막 법률 만들고 나서 뭐 하고 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거래소는 더 까다롭기도 하고 네. 그래서 바이낸스 US 이런 식으로 따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뒤처져 있는데 어쨌든 현물 ETF가 만들어져가지고 이 현물 ETF로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어쨌든 주도권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사고 팔고 많이 하면 요 현물 ETF를 만든 요 증권사? 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얘네들이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겠죠. 네, 그 다음에 SEC도 이득을 봐요. 뭐냐면 제 생각에는 리플과의 소송이 어쨌든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은데 그 원래의 SEC의 의도는 비트코인도 증권임을 주장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애초에. 네. 왜냐하면 SEC랑 CFTC 그 상품 네, 거래 선물 거래소. 그쪽이랑 원래 라이벌 아닌 라이벌 약간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어쨌든 서로의 영향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새로 지금 커지고 있는 시장인 크립토 시장을 본인 아래로 두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소송을 계속 걸어가면서 코인은 증권이야. 코인은 증권이고 그 POS 같은 경우는 다 증권이고 그다음에 이더리움도 증권이고 비트코인도 증권이야라는 순으로 원래 가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근데 리플이 제동을 걸고 나서 야 리플을 이기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 ETF는 증권이에요.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닌데 그 ETF가 이제 그 거래소에서 그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펀드를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펀드이기 때문에 어쨌든 증권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는 상품 오케이. 근데 사람들은 요 ETF 상품으로 더 많이 거래해. 라는 식으로 SEC가 이제 요 현물 ETF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좀 규제하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현물 ETF가 성공을 한다, 크게 성공을 하면 네. 이득 보는 집단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3개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옛날부터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 요거를 위해서 네. 예, 여러 가지 공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러면 만약에 요 현물 ETF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땐 2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거래소가 불안해.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네, 거래소에 있으면은 거래소 해킹 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거래소가 막 내 돈 들고 날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게 좀 불안해. 그럼 안전한 현물 ETF 해야겠다. 현물 ETF는 그러한 리스크는 없으니까. 그리고 2번째는 비트만 사야겠다의 분위기. 알트코인 말고 비트를 사야겠다. 라는 분위기. 요 2가지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기엔. 현물 ETF가 성공을 하려면. 해서 이러한 공작을 제가 봤을 때는 게리 겐슬러가 그 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루나테라 사태 이후부터는 거의 확실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루나테라 사태 이후부터. 그래서 저 궁금한 게 네. 하나 있는데 그럼 만약에 내가 거래소를 통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데 현물 ETF로 비트코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전송은 안 되는 거죠? 내가 거래소에 있는 물량을. 네, 아니죠. 안 되죠. 그럼 새로 또 다시 사야 되는 네, 거네요? 현물 기존에 쓰던 비트코인 팔고 거기 그 현물 ETF 사야 되는 거죠. 다시 사는 걸로. 네, 네, 네. 근데 그렇게 네. 해서 사실 손해 볼 건 크지 않고 네. 다만 이제 어쨌든 그
거래소 리스크가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그죠. 때문에 이제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뭐 만약에 바이낸스가 탄탄하다고 한다면 굳이 현물 ETF를 갈 이유가 없죠.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굳이 귀찮게 팔고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현물 ETF가 수수료는 더 비쌀 거거든요. 네. 비쌀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레버리지가 안 되고. 맞아. 근데 물론 레버리지 상품을 내긴 할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바이낸스가 탄탄하다고 하면 사실 현물 ETF가 나온다고 해도 과연 거기 사람들이 많이 쓸까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왜 루나테라 사태 직후부터 왜 이런 공작을 했는지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자 일단 제가 이제 기사만 헤드라인만 좀 뽑아왔는데 게리 겐슬러와 샘 뱅크먼 프리드의 커넥션 재점화해서 뭐 겐슬러가 FTX에 규제 프리패스를 해준 게 아니냐라고 이게 2023년 2월이니까 이제 올해 얘기가 초예요. 있었죠. 근데 요게 어쨌든 요 그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의혹을 받은 거는 올해지만 이게 언제 커넥션이 있었냐라고 하면 네. 루나테라 사태 직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루나테라 사태 직후에 너네 그 커넥션 있었던 거 아니야? 를 얘기했던 거예요. 네. 이때 당시에 어쨌든 게리 겐슬러랑 샘 뱅크먼 프리드랑 밥도 먹고 뭐도 하고 뭐 이런 시기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직후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어떻게 썼냐면 그 FTX를 앞세워서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루나테라 사태 때문에 망했던 업체들이 있어요. 보이저, 스레이로 맞아요. 캐피탈, 셀시우서 인수한다고. 이런 애들 인수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해서 인수한다고 하면서 몸집을 엄청나게 키우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키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창펑자오와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루나테라 사태 이후예요. 바로 직후. 해서 초반에는 제 생각에는 이 샘 뱅크먼 프리드, 그러니까 FTX를 앞세워서 바이낸스의 신뢰도를 깎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자기가 직접 나서면, SEC가 직접 나서면 너무 티나 보이기도 그쵸. 하고, 네, 그 다음에 좀 구질구질해 보이기도 하고, 네, 이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FTX를 앞세워서 요렇게 그 바이낸스 이제 공격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요렇게 이슈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하다고 얘기는 했었죠. 뭐냐면 이게 제가 이제 영상을 요때 찍었던 거였는데, 요 2022년 7월 27일 날, 네. 요 이상하다, 얘. 예. 요 FTX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제가 이상하다고 얘기했었어요. 요거 이상하다고 얘기했을 때만 해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말도 안 된다. 네. 이게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요 뭐 구세주다. 크립토 시장의 구세주다. 구원투수처럼 나타나서. 뭐 이런 식도 많았고, 그 다음에 FTX 거래소를 막 써라. 막 다른 인플루언서들 막 써라. 뭐 이런 식으로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거 이상한데? 라고 얘기했을 때 욕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근데 뭐 저는 욕 먹는 게 일상이어서. 네. 네. 아무튼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네. 그 단적으로 이제 그 보이저를 인수할 때 그 FTX랑 바이낸스가 대립각을 엄청나게 세웠었는데 그 시가 작은데 굳이 뭐 읽으실 필요 없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요 그 보이저가 파산해가지고 그걸 인수한다고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보이저한테 빚을 그 가장 많이 진 게, 그러니까 보이저한테 돈을 가장 많이 빌려간 게 요 샘 뱅크먼 프리드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가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인수할게가 아니고 원래 빌려간 돈만 갚았으면 보이저는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갚고 예? 나중에 이제 인수를 하겠다. 그리고 지분도 타이밍 맞춰서 막 적절하게만 매도하고 이러니까 네. 어쨌든 창펑자오가 야 너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너 이 돈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리고 이거 너 이미 빚 갚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창펑자오랑 샘 뱅크먼 프리드가 어쨌든 대립각을 크게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FTX를 앞세워서 바이낸스를 공격했었었는데 근데 요 예상치 못한 사태가 터지는데 뭐냐면 FTX가 스스로 망해버립니다. 자멸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타임라인을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네. 코인데스크가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 이거 FTX의 자회사 같은 개념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재무제표를 공개했는데 알라메다 리서치가 갖고 있는 자산이랑 그 다음에 여기 발표한 자산이랑 다르다. 다르다. 네. 하고 나서 바이낸스가 이제 FTT, FTX 토큰이에요. 요거를 전량 매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뱅크런이 발생하죠. 네. FTX 뱅크런이 발생하고 나서 출금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출금 중지가 된 다음에 바이낸스한테 우리 인수해줘라고 했는데 바이낸스가 일단 오케이 하고 봤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인수 안 하는. No. 요런 네. 사태가 딱 터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FTX를 앞세워가지고 어쨌든 바이낸스를 공격했는데 이게 어쨌든 실패로 돌아가니까 오히려 바이낸스 점유율은 더 높아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SEC가 직접 나서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SEC가 직접적으로 거래소들을 규제하고 때렸던 게 FTX가 망한 직후. 그래서 말들이 많은 거예요. 왜 너네 미리 했었어야지. 미리 해가지고 FTX가 이렇게 망하는 거 미리 막았어야지. 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네, 그때는 가만히 있고 왜 이제 와서?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물 ETF의 관점에서 보면 이때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FTX를 앞세워서 바이낸스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 FTX가 망해버렸어. 그러면 내가 나서야지. 네, 그때 가서야 이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그 SEC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제 바이낸스를 공격했던 예시를 좀 바로 들어드리면 네. 이게 이제 바로 직후에 바이낸스의 자금 유출 사태가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냐면 네. 그 바이낸스가 테더를 좀 견제하고 싶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테더를 제외한 나머지 테더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BUSD로 합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USDC로 넣어도 BUSD로 변환시키고 네. 대신에 출금시킬 때도 BUSD로 출금시킬 수도 있고 USDC로 출금시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예를 들어 BUSD 100개, 뭐 USDC 100개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건데 네. 요 USDC가 100개밖에 없는 걸 알고 USDC를 110개의 출금을 요청한 거예요. 더 많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어쨌든 기사도 한번 때리고, 그러니까 FTX가 망한 걸 그대로 요 타임라인을 그대로 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네. 고객들 자산의 97%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97%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에 그러니까요. 네, FTX 같은 경우에 30% 40%밖에 네. 없어서 문제였던 건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이제 아니다 99% 이상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를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언론으로 해서 네. 야, 없는 거 아니야? 고객 자산 다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USDC를 일시적으로나마 더 오버해서 출금시키니까 일시적으로나마 USDC의 출금이 중지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테더나 다른 거는 또 출금이 가능해요. 근데 어쨌든 USDC를 더 많이 출금하니까 그럼 BUSD를 USDC로 바꿔가지고 출금시켜줄게 해서 일시적으로 막았는데 네.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출금 중지가 됐다. FTX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타임라인대로 네. 해서 이런 그러네요. 식으로 어쨌든 그 바이낸스의 신뢰도를 깎으려는 짓을 하는데 이게 처음이고 그 뒤로 계속 갈굽니다. 바이낸스를. 네. 해서 요거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걸 제가 이제 갖고 오면은 네. 그 아시겠지만 BUSD는 미등록 증권이다. 네. 라고 해서 팍소스를 고소했다. 요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네네. 그리고 요걸 가지고 이제 고소를 한번 하고 나니까 어쨌든 바이낸스가 BUSD를 아예 접어버리죠. 네, 아예 접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미국 SEC가 최근에 그 BNB랑 BUSD는 증권이라고 하면서 어쨌든 고소를 한번 때렸었죠.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그 알트코인들, 에이다, 네. 솔라나 이런 애들이 증권이라고 말하면서 같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바이낸스를 공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바이낸스를 공격하면서 사람들 머릿속에는 네. 바이낸스 위험한가?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 가장 최근이 거의 결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죄 추정 전략이라고 해놓은 요거, 네.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끌고 왔는데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증거가 없는데도 일단은 자산 동결시켜 주세요라고 한 거였는데 그 언론에서는 요 내용은 돌아다니지 않고 그 SEC가 자산 동결 요청했는데 법원이 들어줬다. 근데 그거 들어준 것도 아니죠 사실. 그 위에 심리를 한 다음에 실제로 동결해야지만 들어주는 그쵸. 건데, 근데 그거는 이제 퍼져나가지 빠져 않고, 있고. 네, 마치 바이낸스가 잘못해가지고 자산 동결이 된 것 마냥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다 퍼져나가고, 네. 그래서 요게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SEC의 신뢰도를 깎는 그러한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효과를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그 네. 효과의 증거가 뭐냐면 바이낸스의 점유율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의 바이낸스 US 마켓 쉐어인 건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진한 요 맨 위에 있는 게 바이낸스 US의 점유율인데 꽤 높았다가 지금 요거는 2.7로 되어 있는데 그러네요. 가장 최근 기사를 보면 네. 1% 아래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향을 미치긴 했네요. 네, 미국에서는 바이낸스를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전 세계 점유율도 떨어졌어요. 전 세계 점유율이 50%가 넘었는데 올해 초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FTX가 망한 직후만 해도 50%가 현물 기준에서 선물 기준은 더 높습니다.
50%가 넘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40%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SEC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 네. 그래? 그러면 이제 타임라인을 잠깐 같이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있길래 제가 갖고 왔는데 잘 정리된 게 있어가지고 네. 그 SEC가 이제 바이낸스를 고소를 합니다. 이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 동결을 요청한 그때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이때 당시에 이제 알트코인들을 때렸을 때 SEC가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고소하고 모두 고소하면서 에이다 솔라나 이런 애들 증권이다라고 하면서 네. 공포 분위기 그쵸. 조성했을 때,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바이낸스 위험한가? 그래서 실제로 바이낸스 점유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지금 나왔기도 했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니까 아 그럼 알트코인 이거 증권으로 될 수 있으니까 알트코인 말고 비트코인 해야 될까? 라는 생각에 팽배해졌을 때 그때 블랙록이 현물 ETF를 신청합니다. 타이밍상 딱 그때. 네. 네. 딱 그때 이 현물 ETF를 신청합니다. 근데 현물 ETF를 신청했을 때만 해도 저도 의아했어요. 왜냐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이때 당시만 해도. 시점의 문제. 네. 그래서 아니 그 비트코인도 코인 시장도 분위기가 안 좋고 알트코인도 분위기가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아니 블랙록은 눈치가 없나? 왜 SEC한테 이걸 지금 신청을 할까라고 네.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생각해 보면 애초에 현물 ETF 요거를 위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바이낸스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거든요. 네, 높아지고 그런 다음에 어쨌든 뭐 점유율 다시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에이다 솔라나 이런 애들이 어쨌든 리플이랑 소송해서 소송이 져버리면 다시 아 그럼 알트코인도 매매해야지라는 분위기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적기라는 거예요. 현물 ETF를 신청하기에는 지금이 적기이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SEC가 끌었으면 네. 시간을 질질 끌다가 했으면은 이런 생각 안 했을 텐데 지금 행태를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승인시켜주기 위해서 예의상 한번 거절 대신에 또 기간도 짧게 잡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봤을 때는 애초에 게리 겐슬러는 그 루나테라 사태 이후로 계속 그때부터 적어도 그때부터 이런 현물 ETF를 통해서 네. 약간 본인의 영향력, 뭐 점유율, 약간 이런 걸 회복하려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관련해서 저는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럼 현물 ETF 이제 승인이 상장되는 게 머지않은 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도 금방 될 것 같아요. 의외로 금방. 그래서 뭐 반감기가 내년 초쯤에 네, 있어가지고 반감기쯤 되려나? 그러니까 왜 저희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최대한 끌 거라 생각했어요, SEC가. 그러니까요. 최대한 끌면 그때 반감기 즈음이 돼요. 그래서 요 반감기 최대한 끌고 나서 승인시켜주면 반감기 때 딱 맞춰가지고 올라가려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근데 그 전에 승인시켜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 전에요? 네, 그 전에.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미국 그리고 거래소 그리고 SEC였잖아요. 네. 근데 미국도 어쨌든 간 결과적으로 현물 ETF가 상장이 됐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입장 중 하나인데 게리 겐슬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대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이라고 퉁치긴 했는데 네. 네, 정확히 말하면 친? 네, 이게 막 크게 하긴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모르죠. 미국은 어쨌든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싸우고 있고 네, 그리고 그 게리 겐슬러랑 사실 미국이 한다기보다는 게리 겐슬러랑 이 블랙록이 짜고 한 걸 수도 있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도 어쨌든 이득이긴 이득이에요. 네, 근데 이제 다만 해가는 과정 자체가 그 너무 악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도 괜찮고 너도 괜찮아. 같이 좀 발전해 나가면서 현물 ETF도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현물 ETF의 성공을 위해서 바이낸스 죽여, 알트코인 죽여.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분위기 만들어 놓고 현물 ETF 만드는 이런 거잖아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만 살아남으면 코인 시장은 좀 오래 가긴 힘들다고 봐요. 솔직한 말로는. 그래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같이, 그러니까 코스피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밖에 없어. 그럼 외국에서 과연 그렇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만 있어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시장 자체가 커지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리플이 이기고 좀 알트코인들도 괜찮아지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단은 블랙록이랑 이제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만
살려서 더 정확하게는 비트코인 현물 ETF만 살려서 본인들의 실리를 최대한 취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현물 ETF 신청한 이후에 코인 시장에 찾아올 변화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생각보다 넘어갈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현물 ETF. 네. 해서 그러니까 엄청 많은 게 달라집니다. 상상외로. 이제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이제 예를 들어 펀드 안에 펀드를 포트폴리오로 넣을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펀드 상품 안에 또 다른 펀드를? 네네네.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ETF를 포트폴리오 넣는 펀드가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걸 포함한 펀드. 네네네. 그러겠다. 네, 저 같아도 넣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안 그러면 뭐 기술주만 모아놓은 약간 이런 ETF 만들어 놓으면 나스닥 플러스 비트코인 네,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충분히 비트코인을 자금이 훨씬 더 많이 그렇죠. 온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거래소들은 아마 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거래소 해킹, 뭐 거래소 다운, 네. 뭐 이러한 이슈들이 꽤 많았었기 때문에 거래소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쩔 수 없이 거래소를 이용해 왔던 사람들도 현물 ETF 쪽으로 갈 가능성이 꽤 있다. 그래서 아마 찾아올 변화는 정말 클 거예요. 엄청나게 클 거라서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네. 어쨌든 확실한 건 비트코인 올라간다는 거죠. 네, 해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는 여지가 좀 있어 보여요. 이게 승인되든 승인되지 않든.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일부분을 비트코인을 갖고 계시는 걸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게 그 2017년도였으면 제가 이런 말 안 합니다. 네, 2017년도에 지금 2017년도다라고 하면 이 방송이 없었겠지만. 네. 그러면 이렇게 비트코인 위주로 갖고 있으세요 이런 말도 안 해요. 저도 2017년에 돈 벌었을 때 비트코인으로 돈 번 거 아니에요. 이더리움이랑 맞아. 이 리플 가지고 이제 돈을 번 건데, 그래서 그때는 차라리 이제 알트코인들 상승률이 더 높아 보이는 알트코인들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을 건데 올해는 달라요. 네, 올해는 다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비트코인이 계속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하고 있고, 그 이제 금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알트코인은 아마 제 생각에는 부일장의 끄트머리에 가서야 폭발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 전까지는 비트코인이 계속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요번 이슈 때문에 에이다 같은 경우도 저점을 갱신했잖아요. 원화마켓으로는 아니지만 달러마켓으로는 저점을 갱신했듯이 웬만하면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많이 떨어진 에이다가 오를 것이냐 아니면 덜 떨어진 비트코인이 계속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덜 떨어진 비트코인이 계속 갈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요. 네, 해서 물론 타이밍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냐면 제가 바로 지난 월요일 날 7월은 알트장이 될 것 같다 말씀드렸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고, 네, 좀 두세 달 혹은 6달 이렇게 1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도 비트코인은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넣어놔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이제 리플 얘기도 좀 해드렸었는데 그런 과연 어떠한 상황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코인이 먼저 올라갈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이렇게 잘 한번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하면 잘 해야 될까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